84세의 나이, 70년간 황궁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여인 왕정군. 그녀는 한나라 400년 역사가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국모의 자리에 올랐지만 평생 남편의 외면 속에서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아들은 방탕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기댄 것은 자신의 가문 왕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믿었던 조카, 왕망이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한나라의 옥새를 자신의 손으로 그 배신자에게 넘겨주며 400년 제국에 스스로 멸망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길고 잔혹한 운명이었습니다. 기원전 71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중원의 심장을 가로지르던 시절, 서쪽의 한나라는 널리 알린 임금, 즉 선황제 유병희의 노련한 통치 아래 그 마지막 번영을 불태우고 있었다. 제국의 수도 장안은 비단과 향신료, 그리고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들끓는 용광로였다. 바로 그해 이 거대한 제국의 어느 한 구석 몰락했으나 야망만은 가라앉지 않은 한 귀족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녀의 이름은 왕정군. 그녀의 집안인 왕씨는 먼 옛날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왕의 핏줄임을 자랑 삼았으나 그것은 이미 먼지 쌓인 족보 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과거의 영광은 수백 년의 세월 속에 완전히 빛이 발했고 그녀의 아버지 왕금은 수도 장안에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나라의 작은 벼슬아치에 불과했다. 그는 누구보다 이 시대의 생리를 냉혹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 시대 한나라에서 남자가 힘을 얻는 길은 명확했다. 하나는 북방의 흉노와 맞서 싸우는 싸움터의 칼이요, 다른 하나는 황제의 침실, 즉 임금의 바깥 식구가 되는 것이었다. 황후의 집안이 재상이 되고 대장군이 되어 나라를 주무르던 시대, 왕금은 아슬아슬한 권력의 외줄타기에서 두 번째 길에 자신의 모든 것, 아니 가문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들들의 미래가 아닌 딸의 미래에 가문의 운명을 투자했다. 그리고 왕금이 이 야망을 품었을 때 마치 하늘이 그에게 답이라도 하듯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왕정군의 어머니 이씨가 태몽을 꾸었는데 눈부시게 밝은 달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신의 품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다. 옛 신화와 전설 속에서 해가 나라의 임금, 즉 황제를 뜻한다면 그 해와 짝을 이루는 달은 나라의 어머니, 바로 황후를 상징했다. 왕금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율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길몽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었고 자신의 야망이 정당하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갓 태어난 피부티, 이 연약한 딸을 집안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황금 열쇠로 여겼다. 그 순간부터 왕정군의 삶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범한 딸이 아닌 오직 미래의 황후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주조되기 시작했다. 왕정군은 아버지의 야망이라는 차가운 틀 안에서 길러졌다. 그녀는 웃는 법을 배우기 전에 속마음을 감추고 미소 짓는 법부터 배웠다. 걷는 법을 배우기 전에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며 예절을 갖추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모든 교육, 모든 훈육은 오직 황궁이라는 단 하나의 장소,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윤영이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황후가 되기 위한 혹독한 준비 과정만이 존재했다. 왕정군이 15세 혼인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 왕금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황후가 될 운명이라는 태몽의 증거를 손에 쥐고 수도 장안의 유력한 귀족 집안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의 점지를 받은 자신의 딸을 모두가 탐낼 것이라 확신했다.
장안의 유력한 한 귀족 집안과 첫 번째 약혼이 정해졌다. 예물이 오갔고 왕금은 드디어 가문의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혼례를 치르기도 전 약혼자가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불길했지만 우연일 수 있었다. 왕금은 서둘러 이 불길한 일을 덮고 이번에는 더 이름 있는 집안과 두 번째 약혼을 정했다. 그러나 두 번째 약혼자 역시 혼례를 올리기도 전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포스러운 불길한 낌새였다. 소문은 장안의 시장 바닥에서 귀족들의 연회장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황후가 될 운명이라며 아버지가 떠벌리고 다니던 왕정군에게는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이라는 무서운 낙인이 찍혔다. 어떤 귀족 집안도 감히 아들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려 하지 않았다. 왕금의 야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절망에 빠진 그는 눈을 한참 낮추어 이제는 정실부인이 아닌 황제의 먼 친척인 동편광에게 첩으로라도 보내려 했다. 이것은 황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던 왕정군에게는 엄청난 굴욕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 굴욕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왕정군이 동편광의 저택으로 가기도 전에 그 동편광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세 번의 혼담, 세 번의 죽음. 왕정군은 이제 공식적으로 저주받은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끔찍한 수식어가 붙었고 그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뒤로 물러섰다. 완전히 무너진 왕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그는 장안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점술가를 찾아갔다. 딸의 사주팔자를 받아든 점술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이 세상의 짝이 아닙니다. 왕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운명이 너무나도 강하고 높아 평범한 사내들은 감히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곳에 닿아 있습니다. 가장 높고 귀한 곳, 그 시절, 그 단어가 뜻하는 곳은 오직 하나, 황제가 사는 궁궐뿐이었다. 이 말은 왕금에게 구원이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자신의 딸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운명이 너무나도 거대하여 평범한 그릇들은 그녀를 담아내기 전에 깨져버렸던 것이다. 왕금은 딸의 운명이 처음부터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었음을, 자신의 첫 번째 야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결국 18세 세 번의 죽음으로 인해 아무도 감히 아내로 맞이하려 하지 않았던 왕정군은 아버지 왕금의 손에 이끌려 가장 높고 귀한 곳, 바로 한나라의 황궁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황궁의 붉은 문은 왕정군이 꿈꾸던 방식으로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황제의 눈에 띄는 후궁으로 화려하게 입궁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인이라는 이름의 가장 낮은 궁녀 신분으로 궁궐에 들어갔다. 가인이란 수많은 궁궐 시중들 중 하나,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수천 명의 여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는 곧장 다음 황제가 될 태자 유석이 머무는 동궁에 배속되었다. 황후가 될 운명이라는 점술가의 말은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잔인한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거대한 궁궐이라는 사막에 던져진 이름 없는 모래알 하나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배속된 태자의 궁은 살아있는 사람의 거처가 아닌 차가운 무덤과도 같았다. 그곳의 주인인 태자 유석은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이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 사마 양제를 잃었다. 태자는 그녀가 다른 궁녀들의 시샘과 암투에 휘말려 독살당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궁궐의 암투에 대한 환멸, 그리고 다른 모든 여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녀가 죽은 뒤 태자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그는 다른 모든 여인을 미워했고 심지어 제국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할 태자로서의 의무마저 거부하며 스스로를 유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막궁에 들어온,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의 깨인 왕정군이 상심한 태자의 눈에 띌 기회는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매일 동궁의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고 선배 궁녀들의 시중을 들 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다 못한 아버지, 선황제가 직접 나섰다. 제국의 후계가 끊길 위기였다. 황제는 황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황후는 태자가 이미 궁에 있던 기존의 여인들을 사마 양제를 죽인 범인들, 혹은 그들의 무리로 여기며 증오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태자의 아픈 기억과 엮이지 않은 새로운 궁녀들을 그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황후는 왕정군을 포함해 갓궁에 들어온 가인들 중에서 가장 용모가 단정하고 아리따운 5명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태자 유석의 앞에 세웠다. 왕정군도 그저 그 5명 중 하나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끼어 있었다. 황후가 아들인 태자에게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한 명을 고르라고 재촉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지긋지긋했으며 죽은 사마 양제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던 태자 유석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이 귀찮은 의무, 어머니의 성화,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여자들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자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서 있던 여인을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이면 됐소. 그가 아무런 마음 없이 단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우연히 가리킨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3번의 약혼이 파기되고 저주받은 여인이라 불렸던 왕정군이었다.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던 거창한 예언은 사랑이나 재능 혹은 치열한 꾀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그리워하던 한 남자의 지극히 무심하고도 절망적인 손짓 한 번으로 결정되었다. 그날 밤 왕정군은 명령에 따라 의무처럼 태자의 침소로 보내졌다. 그 밤에는 어떤 대화도 어떤 따뜻함도 없었을 것이다. 태자는 다시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단 하룻밤, 그 차갑고도 의무적이었던 단 하룻밤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했다. 10달 뒤 태자궁은 물론이고 황궁 전체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 남편을 잡아먹는다고 저주받았던 그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까인 왕정군이 아들을 출산한 것이다. 이 하나의 사건은 왕정군의 운명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도록 거대하게 뒤바꾸었다.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이라 불리며 장안의 천덕꾸러기이자 저주받은 낙인이 찍혔던 가인 왕정군은 이제 다음 제국의 주인이 될 태자의 유일한 아들을 낳은 양제라는 존귀한 자리에 올랐다. 이는 태자의 여러 여인 중 으뜸을 뜻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 화려한 호칭과 누구나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는 그녀에게는 춥고 텅 빈 현실에 불과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지만 한 여성으로서의 삶은 더욱 깊은 그늘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남편이 된 태자 유석의 마음은 여전히 죽은 사마 양제를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왕정군이 낳은 아들,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했을지언정 그 아들의 어머니인 왕정군에게는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투명한 그림자와도 같았다. 그녀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로 단 한 번 사용되었을 뿐이며 그 중대한 목적이 달성된 순간 그녀의 역할도 끝났다. 그녀는 이제
태자의 궁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여인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 자신의 매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오직 아들의 어머니라는 생물학적 사실에 기댄 것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마침내 널리 알린 임금 선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제국의 거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지만 그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권력의 지형은 신속하게 재편되었습니다. 남편 유석이 새로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된 남자의 유일한 맏아들, 왕정군의 아들 유호가 다음 임금의 자리를 이을 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확고한 순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 귀해진다는 궁궐의 가장 굳건하고도 비정한 법칙이 작동했습니다. 황태자의 어머니.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단 한 번도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왕정군은 마침내 제국의 황후라는 이 지상에서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총애나 그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수완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태자의 어머니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격 하나만이 그녀를 그 눈부신 자리로 밀어 올렸습니다.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던 그 아득했던 점술가의 예언이 이토록 장엄하고도 텅 빈, 아무런 감정의 교류도 없는 차가운 방식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여인으로서의 따뜻함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고 그녀가 오른 차가운 옥좌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한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후라는 자리는 그녀에게 영광이기보다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임금이 된 한원제는 그 뒤로도 결코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총애하는 첩인부씨와 풍씨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왕정군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었으나 동시에 남편의 사랑을 단 한 조각도 받지 못하는 가장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황후가 아니라 그저 다음 임금이 될 태자의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를 위태롭게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슬픔은 남편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인 아들의 자리마저 흔들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첩부씨가 아들 유강을 낳자 궁궐 안의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임금은 대놓고 부씨의 아들 유강만을 아꼈습니다. 유강은 똑똑했지만 반대로 태자인 유호는 공부보다 술과 노는 것에 빠져 임금을 실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그녀의 똑똑한 아들, 그리고 마음이 떠난 황후와 그녀의 실망스러운 아들. 이 잔인한 그림 속에서 임금은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정식 아들인 태자를 끌어내리고 사랑하는 첩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황후 왕정군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기둥이었던 아들의 자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마음을 돌릴 애정도 그를 막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눈물로 애원하며 자신의 오빠인 힘센 장군 왕봉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왕정군은 자신의 운명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힘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뼛속까지 시린 무력함이 그녀가 자신의 집안인 왕씨라는 거대한 힘에 모든 것을 기대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왕정군의 눈물 섞인 부탁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시 나라에 힘을 쥐고 있던 그녀의 오빠 왕봉에게 움직일 거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왕봉은 임금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옛 성현의 가르침과 맏아들이 뒤를 이어야 한다는 큰 뜻을 내세워
다른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임금 한 사람의 사사로운 마음과 나라의 오랜 법도 사이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왕봉의 뜻에 따라 나라의 거의 모든 신하가 태자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망설이던 임금 한원제는 결국 신하들의 단체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키워준 바깥 식구 세력이 이제 자신의 임금 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실망과 좌절 속에서 임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기원전 33년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왕정군에게 수십 년간 이어진 치욕스러운 무시와 차가운 대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들 유호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이라 불렸던 왕정군은 이제 이름 그대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여성,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을 괴롭혔던 부씨와 그 아들 유강을 먼 시골로 쫓아내며 수십 년간 쌓인 부끄러움을 통쾌하게 되갚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것은 왕정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에는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앞날을 친정인 왕씨 집안에 빚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 한성재는 임금이 되자마자 어머니의 고통은 잊은 채 공부 대신 술과 노는 것에만 빠져버린 못난 임금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큰일들은 자연스럽게 황태후인 왕정군에게 넘어왔지만 그 힘을 실질적으로 휘두른 것은 그녀의 오빠인 왕봉을 비롯한 왕씨 남자들이었습니다. 왕정군은 남편의 차가운 눈길이라는 감옥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자신을 구해준 친정 집안의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눈앞의 슬픈 일을 막아냈지만 그 값으로 한나라 전체를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더 무서운 문을 스스로 열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커다란 문틈으로 훗날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그녀의 조카 왕망이 조용히 힘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참말로 절망시킨 것은 집안의 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한평생을 걸고 지켜낸 아들 한성재가 끔찍하게 엇나간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임금 자리에 오른 처음부터 나라실에는 단 한순간의 마음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끝없는 놀이와 즐거움만을 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부씨와 싸우며 자신을 지켜냈던 그 처절한 아픔을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임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내팽개쳤습니다. 이렇게 임금의 자리가 비어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무너진 틈을 타 한 성재의 엇나감은 나라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비연, 조압덕이라는 두 자매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들의 아리따운 모습에 빠진 성재는 급기야 원래의 첫째 부인 자리를 빼앗고 천한 춤꾼이었던 언니 조비연을 새로운 첫째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조씨 자매는 임금의 사랑을 무기 삼아 궁궐 안을 휘어잡았고 감히 임금의 뒤를 이을 다른 부인들의 아기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한나라는 왕씨 바깥 식구들이 조정을 휘어잡고 조씨 자매가 궁궐 안을 휘어잡은 괴상한 이중 구조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의 어머니 왕정군은 이 모든 슬픈 일을 힘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못된 임금이 되었고 친정 오빠들은 힘에 취해 오만방자하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태자이던 시절 그토록 똑똑했던 부씨의 아들 유강과 견줄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낸 아들이 이제는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이김이 얼마나 끔찍한 값을 치른 것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들의 어긋남을 꾸짖고 집안의 힘 자랑을 걱정하는 힘없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꾸지람은 아들에게도 오빠들에게도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썩어가던 시기에 단 한 사람, 왕정군의 조카인 왕망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왕씨 식구들이 임금의 바깥 식구임을 내세워 막대한 재산을 쌓고 사치와 썩은 짓을 일삼을 때 왕망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깊이 파고들고 스스로는 검소하게 살며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깨끗하고 마음을 낮추는 어른의 모습을 완벽하게 꾸며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썩어버린 왕씨 집안과 엇나간 임금에게 실증이 난 백성들과 벼슬아치들에게 깊은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왕망은 꼴외가 많게도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깨끗한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힘의 한가운데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들이 힘의 꼭대기에서 썩어갈수록 자신은 깨끗함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좋은 이름은 임금과 바깥 식구들의 나쁜 이름과 정확히 거꾸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뒤흔들 결정적인 때가 왔습니다. 기원전 7년, 수십 년간 술과 노는 것에 빠져 살던 한 성제가 뒤를 이을 악이 하나 남기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씨 자매가 임금의 자손들을 죽인 탓이었습니다. 임금의 자리는 주인을 잃었고 한나라는 뒤를 이을 사람 없는 거대한 어지러움에 빠졌습니다. 이 위태로운 순간 왕의 어머니, 왕정군은 다시 한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고를 수밖에 없는 길에 섰습니다. 아들이 죽자 나라는 또다시 뒤를 이을 사람 없이 크게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때 오직 임금의 도장을 손에 쥐고 다음 임금을 집어 세울 수 있는 힘을 쥔 사람은 바로 왕정군이었고 그녀는 이제 왕의 할머니라 불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비어버린 임금의 자리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기에 이미 돌아가신 남편 한 원제의 다른 핏줄 가운데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헤아림 끝에 이미 세상을 떠난 원제의 첩이 낳은 아들 유강의 아들, 곧 자신의 손자쯤 되는 정도왕 유신을 골랐습니다. 이 일은 그녀의 한평생을 꿰뚫는 가장 뼈아픈 엇갈림이었습니다. 유신은 다름 아닌 그녀가 평생을 미워하고 맞서 싸웠던 부씨의 피를 이은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정군은 아마도 이것이 옛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 이어받음의 길에 가장 맞는다고 생각했거나 다른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의 미운 맞수였던 집안의 핏줄에게 온 나라의 다스림을 넘겨주는 문을 스스로 연 셈이었습니다. 유신은 임금 자리에 올라 한 애제가 되었습니다. 한 애제가 임금 자리에 오르자마자 왕정군이 걱정했던 가장 나쁜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애제의 할머니인 부씨와 어머니인 정씨는 자신들도 왕정군과 똑같은 왕의 어머니 자리를 달라며 대놓고 힘을 달라고 나섰습니다. 궁궐하는 순식간에 왕정군을 둘러싼 왕씨 집안과 새로 힘을 얻은 부씨와 정씨, 집안 사이에 앙칼진 힘겨루기 마당이 되었습니다. 왕정군은 평생의 맞수였던 부씨가 자신과 똑같은 높은 왕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아내는 것을 힘없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창피를 주며 먼 시골로 쫓아냈던 오래된 맞수가 이제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궁 안에서 힘을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임금의 바깥 식구들과의 다툼 속에서 왕정군의 조카 왕망은 다시 한번 낌새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사람인 척하며 부씨와 정씨 집안이 임금 집안에 지켜야 할 것들과 차례를 어지럽힌다며 일일이 헐뜯었습니다. 그는 큰 왕의 할머니인 왕정군에게
하늘 아래 2명의 큰마님은 있을 수 없다며 부시의 이름을 빼앗으라고 굳세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해제는 마땅히 자신의 친할머니와 친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왕망의 이런 굳센 몸가짐은 오히려 에제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에제는 자신을 임금으로 만들어준 왕정군네 집안의 힘을 누르고 자신의 가까운 식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왕망은 나라시를 보는 모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씨 집안의 사내들은 줄줄이 벼슬에서 쫓겨났고 왕망 자신도 가장 높은 벼슬 자리에서 내쳐져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것은 왕망이 아주 크게 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모습은 그의 가장 꾀가 많고 잘 짜인 속셈이었습니다. 썩어버린 왕씨 집안과 등을 돌리고 새로 힘을 얻은 부씨 집안과도 맞서 싸우다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처럼 된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과 글 읽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는 나라에서 홀로 올바른 길을 가려한 어진 신하라는 생각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그가 도읍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 있는 동안 그의 이름값은 오히려 온 나라에서 높아졌습니다. 한편 궁궐에 홀로 남은 큰 왕의 할머니 왕정군은 자기 집안은 무너지고 미운 맞수의 집안이 힘을 얻는 이 모든 어지러운 판을 지켜보며 또다시 자신의 고른 길이 끔찍하게 슬픈 일을 낳았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맞수의 손자를 임금 자리에 앉히는 아픔을 받아들였지만 그 끝은 자기 집안이 무너지는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한해제는 임금 자리에 오르자마자 할머니 부씨와 어머니 정씨의 꼭두각시가 되어 왕씨 집안을 대놓고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어지러운 판은 곧이어 누구도 생각지 못한 더 기이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한해제는 자신의 가까운 식구들에게도 심지어 나라실에도 마음을 잃고 동현이라는 한 젊은 사내에게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낌을 넘어선 미친 짓이었습니다. 에제는 동현에게 가장 높은 벼슬을 주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안겨주었으며 심지어 임금의 자리 옆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임금이 잠든 동현의 옷소매를 베고 눕자 그가 깨지 않도록 자신의 소매를 자르고 일어났다는 소매를 자른 사랑 이야기는 이들의 사이를 잘 보여줍니다. 임금은 옛 성현의 가르침과 지켜야 할 것들, 심지어 임금 집안의 높으신 뜻마저 내팽개쳤습니다. 한해제가 나라 전체를 동현에게 물려주겠다는 망령된 말까지 서슴지 않자 나라는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큰 왕의 할머니, 왕정군은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이제 한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이 끔찍한 연극을 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막다른 연극은 기원전 1년 한해제가 25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앞선 임금 성제와 마찬가지로 에제 역시 단 한 명의 뒤이을 아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에게 붙어 살던 부씨와 정씨 집안, 그리고 동현의 힘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임금의 아낌 말고는 아무런 힘의 바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또다시 주인을 잃었고 힘은 완벽하게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7순이 넘은 노파 왕정군이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궁궐의 비바람을 겪으며 살아남은 그녀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에제가 죽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궁을 휘어잡고 동현이 쥐고 있던 임금의 도장을 빼앗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도장은 곧 임금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동현이 도장을 넘기기를 버티자 그녀는 군대를 동원할 듯이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끝내 동현은 도장을 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부씨와 정씨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왕정군은 단 며칠 만에 모든 힘을 다시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금의 도장을 쥐었을 뿐 이 거대한 어지러움을 수습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라시를 맡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썩어버린 왕씨, 엇나간 부씨, 못난 임금들에게 신물이 난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임금 집안의 올바른 길을 지키려다 쫓겨났던 의로운 사람 왕망이었습니다. 왕정군 역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판을 수습할 유일한 사람은 온 나라의 믿음과 글 읽는 사람들의 힘을 동시에 받는 자신의 조카, 왕망뿐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인 부름이 내려졌고 왕망은 시골에서 수도 장안으로 보란듯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바람을 안고 돌아온 구원자였습니다. 왕정군은 그에게 다시 한번 가장 높은 벼슬을 맡기고 나라실의 모든 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카가 자신과 한나라를 구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나라를 끝장낼 칼을 스스로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실질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계산은 왕망의 손에 맡겨졌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망은 앞서 죽은 성제나 애제처럼 다 자라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임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완벽하게 휘어잡을 수 있으며 자신이 대신 다스리는 것을 올바르게 보여줄 어린 허수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옛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핑계를 내세워 고인이 된 임금 원제의 마지막 남은 손자이자 9살에 불과한 중산왕의 아들 유계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나라시를 꾸미는 것은커녕 세상 물정조차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왕정군은 이 어지러운 판을 수습하려는 조카의 뜻을 받아들였고 유계자는 임금 자리에 올라 평화로운 임금이 되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자리에 오르자마자 왕망은 공식적으로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역할을 내세우며 대신 다스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마음을 낮추고 깨끗한 어른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옛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는 좋은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말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았고 자신에게 바쳐지는 막대한 재물을 마다하며 깨끗함을 뽐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한나라를 편안하게 한 사람이라는 큰 벼슬이 내려지자 3번이나 눈물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엇나간 임금들과 썩어버린 바깥 식구들에게 신물이 난 백성들과 글 읽는 사람들은 마침내 예시야기 속에 주공과 같은 어진 어른이 나타나 한나라를 구하고 있다며 그에게 거의 미친 듯한 믿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왕망은 무섭도록 차갑게 자신의 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어린 임금의 어머니인 위씨 집안과 외삼촌들이 수도 장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아픈 아들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잠시 궁에 들어온 임금의 어머니마저도 아들을 만난 직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어린 임금은 자신의 친척들로부터 완벽하게 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왕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어린 딸을 평화로운 임금과 강제로 혼인시켰습니다. 이로써 그는 임금을 대신해 나라시를 보는 사람이자 동시에 임금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나라의 모든 힘은 법으로도 실제로도 왕망 한 사람의 손에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큰 왕의 할머니, 왕정군은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카를 불렀지만 이제 그 조카가 나라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왕망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걱정하며 그에게 내린 벼슬을 거두려 하거나 막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왕망은 글 읽는 사람들과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믿음을 방패 삼아 교묘하게 고모의 손길을 벗어났습니다. 왕정군은 평생에 걸쳐 미운 맞수부 씨를 이기고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고 집안을 지켜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자신의 조카 왕망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치기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왕망은 마지막 선, 즉 임금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가장 끔찍하고 마지막 계획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망의 힘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무서운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운 어린 임금, 평화로운 임금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4세가 된 임금은 왕망이 자신의 친가 식구들을 해친 원수임을 깨닫고 분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임금이 다 자라서 자신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한 왕망은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는 어린 임금에게 독이 든 술을 올린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임금이 죽자 왕망은 자신이 대신 죽겠다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등 완벽하게 충성스러운 신하 연기를 펼쳐 백성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곧이어 왕망은 갓돌이 지난 아기를 찾아 다음 임금이 될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임금의 일을 대신하는 임시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한나라의 임금 자리를 빼앗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알림이었습니다. 스스로 임시 임금이 된 왕망은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살 빼기 다음 임금이 될 아기 유영을 안고 나라의 모든 힘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시 임금이라는 어중간한 자리에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자리, 빼앗음, 즉 하늘의 뜻에 의한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원했습니다. 그의 집권은 이제 반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포장되어야 했습니다. 왕망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시켜온 나라의 여론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나라의 시대는 끝났으며 새로운 어진 어른인 왕망이 그 뒤를 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앞날을 내다보는 글과 좋은 징조들이 온 나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붉은 유씨의 시대가 가고 노란 왕씨의 시대가 온다는 식의 노래가 퍼졌고 심지어 황금으로 만든 상자에서 왕망이 임금이 되어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 담긴 문서가 나왔다는 꿈인 연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서기 8년 이 모든 연극이 꼭대기에 달했습니다. 왕망의 사람들은 수만 명의 백성과 글 읽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그에게 정식으로 임금의 자리에 오를 것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권유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백성의 명령이자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왕망은 마침내 마치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듯한 연기를 하며 임금이 될 것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 나라 이름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참된 임금이 되기 위해 그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한나라 400년의 힘을 상징하는 임금의 옥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도장은 단 한 사람, 그의 늙은 고모이자 이제 80대에 접어든 왕정군이 궁궐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왕망은 자신의 신복이자 사촌 동생인 왕순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왕순이 옥도장을 요구하자 왕정군은 그제야 자신의 조카가 벌인 이 거대한 배신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아들을 지키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 결과가 고작 한나라를 자신의 조카 손에 통째로 넘겨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왕정군은 왕순을 향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저주를 퍼부었다고 전해집니다. 내 아비와 형제들은 모두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았다. 너희 왕씨 집안이 이 나라에 해준 것이 무엇이기에 감히 한나라의 옥도장을 넘보는 것이냐.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배신자들이다. 그녀는 옥도장을 움켜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순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옥도장을 요구하자 왕정군은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깊은 절망과 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한나라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결국 이 조카의 손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옥도장을 왕순의 면전에 집어던졌습니다. 옥도장은 단단한 바닥에 부딪혀 귀퉁이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훗날 왕망은 이 깨진 부분을 금으로 때웠지만 이는 영원히 깨어진 약속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왕망은 마침내 옥도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임금에 즉위하여 새 나라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서쪽 한나라는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큰 왕의 할머니, 왕정군은 새 나라의 어진 어머니라는 의미 없는 칭호를 받았지만 사실상 궁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던 예언대로 한나라의 어머니가 되었으나 결국 그 나라가 자신의 조카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살아서 지켜봐야 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왕망이 새 나라를 세웠지만 왕정군의 슬픈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나라의 흔적이 지워진 낯선 이름을 받고 사실상 궁궐에 갇혔습니다. 왕망은 심지어 고모가 머무는 궁의 이름마저 정해진 궁으로 바꾸며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80대 노파가 된 왕정군은 이제 유령처럼 궁궐에 갇혀 자신의 조카가 한나라의 빈터 위에 세우려는 꿈속의 나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망은 자신이 옛 성현의 가르침이 담긴 책에서 배운 완벽한 옛 주나라 시대의 좋은 세상을 다시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임금이 되자마자 종제도를 없애고 모든 땅을 나라의 것으로 만들며 수십 가지의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 등 옛 역사상 가장 빠르고 급한 변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진 어른으로서 엇나간 한나라를 바로잡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진 재앙이었습니다. 땅을 나라의 것으로 만들자 전국의 땅 부자들과 귀족들이 반발했고 종제도를 없애자 일자리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자주 그리고 복잡하게 바뀌는 새 돈을 믿지 못했고 다시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옛날로 돌아가면서 나라의 살림살이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강이 거대한 물길을 바꾸며 큰 물이 나는 등 하늘의 재앙이 잇따르자 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이 왕망의 자리 빼앗은 에 분노했다며 흉흉해졌습니다. 궁 안에 갇힌 채 왕정군은 이 모든 어지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가 만든 새로운 세상이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옛 세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끔찍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임금 자리를 지키기 위해 왕씨 집안을 끌어들였던 그 선택이 결국 수백만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는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서기 13년 새 나라가 세워진 지 5년째 되던 해 왕정군은 84세의 나이로 마침내 그 길고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황후 중 한 명이었지만 그 긴 세월은 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들, 손잡벌 되는 임금들,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친 나라의 멸망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던 태몽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녀는 분명 한나라의 어머니였으나 안타깝게도 그녀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댔던 친정 집안이 결국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힘없음, 그녀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녀의 집안이 합작하여 한 시대를 끝장낸 것입니다. 왕정군이 죽고 10년 뒤인 서기 23년, 왕망의 급한 변화에 분노한 농민들이 일으킨 군대가 수도 장안을 무너뜨렸습니다.
왕망은 자신이 세운 궁궐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했고 그가 세운 새 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임금 핏줄의 후예인 유수가 다시 일어나 한나라를 재건하니 이것이 바로 뒤이은 한나라입니다. 왕정군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슬픈 일을 넘어 힘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여인의 운명을 이용하고 끝내 부서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예시하기입니다. 그녀는 18세에 황후가 되어 84세에 죽기까지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힘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롭고 힘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